예, 네, 네, 좋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예. 지금 저 옆에.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지난 시간에는 대략적으로 이제 락강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일단은 특히 이제 락강이 어떤 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구조주의라는 게 첫 시간에 했던 거는 언어학과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분열된 주체라는 거를 상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언어학의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기표와 기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관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니피형이랑 시니피에라는 그런 요소를 도입을 했었고, 락강의 철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락강이 구조주의자라고 이해를 할 때, 락강의 구조주의의 특징은 그 마치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근친상간 금지라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락강도 인간 문명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이 거세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상상계라는 굉장히 합의적이고 뭐라 그래야지, 모든 그런 어떤 즐거움이 있는 그런 존재에서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런 쾌락이나 그런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합일된 그런 감정들을 모두 다 잃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욕망을 자기 안에 내재화를 시킨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자의 욕망이고, 이 타자의 욕망이라는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 인간이 그 언어를 배우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인간이 타자의 어떤 욕망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타자의 욕망을 내재화한 것뿐이다 라는 게 일단은 락강의 결론이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로 그 랩업을 하고 얘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그 락강의 철학을 미학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뭐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작품들, 이게 뭐 특히 이제 락강 같은 경우는 그 세미나를 계속 했었어요, 자기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 했을 때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락강의 철학을 가지고 뭐 철학자들이 이해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책도 몇 권 읽었었고, 그리고 여기에 그 인용된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쓴 논문들에서 언급됐던 것들이랑 제가 이해한 것들, 그 책에서 본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락강을 가지고 미학적으로 이해를 할 때 가장 그 중심적으로 보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시선, 욕망, 분열, 증상이라고 네 가지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락강은 인간이 되면서 뭔가 타자의 시선을 계속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이해하는 것들은 결국은 타인의 시선을 내재화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뭔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연극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선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가 락강의 그 철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락강의 철학에 의해서 미학적인 컨텐츠를 볼 때는 이 시선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욕망의 어떤 그 거세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거세된 욕망이 어떤 식으로 분출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억압된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뭐 그런 어떤 욕망의 키워드로 읽을 수가 있고, 분열이라는 거는 뭐 이제 뭐 타자랑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이, 그러니까 마치 막 자기 자신의 것 같지만 타인의 욕망을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주체 분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를 이제 락강의 철학에서 볼 수가 있고, 그 증상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뭐 마치 이제 정신병의 증상처럼 그 어떤 분열된 주체라는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분열이 됐다, 이게 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열된 그런 증상을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4가지 키워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 3가지 그 작가들을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볼 게 클림트인데, 클림트는 뭐 이제 라칸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작품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그 제가 참고한 논문에 나오는 것, 그 작품, 그리고 제가 좀 더 덧붙인 것들, 그거를 통해 가지고 먼저 그 가장 이게 이해하기 쉬워가지고 클림트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일단 클림트는 뭐 대부분 아실 것 같기는 한데, 클림트는 굉장히 그 색채가 화려한 작가죠. 네, 이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락강보다 약간 앞시대, 약간 좀 겹치는 시기도 있고 그 시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화가로서 보면은 시대적으로 어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는 최초의 디자이너 같은 화가였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색채를 씁니다.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이런 식의 어떤 뭐 황금을 쓴다든가 뭐 그런 굉장히 화려한 색채를 쓰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굉장히 에로틱한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특히 이제 여성의 나체를 주로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몽환적인 분위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그 정면을 응시하는 것들이 거의 없이 뭔가 시선이 다들 뭔가 다른 데를 향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굉장히 뭐에 이렇게 도취된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어떤 클림트의 특징을 락강적으로 읽으면은 그런 거예요. 그냥 결국은 이제 클림트에 대해서 락강적으로 읽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면, 클림트 그림은 편집증적이다. 편집증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상징계에 만약에 못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사실 락강이 그 철학 박사 학위 논문이 그 편집증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편집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상계에 머무르게 되면은 이건 약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구나. 상상계에 머무르면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만약에 상징계로 가면서 자아 이상이라는 거를 뭔가 올바르게 이렇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편집증이 나타나게 돼요. 편집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자기의 어떤 분열된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거세당한 거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그 상상계에 있었던 그 주의성스라는 과정, 그러니까 쾌락, 그러니까 내가 그 빼앗긴 쾌락을 계속 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막 아이 같은 거죠. 결국 약간 발달이 좀 덜 된 그런 증상을 보이는데, 클림트의 작품을 보면 그런 어떤 징후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상상적인 남근에 과도하게 집착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막 자기가 남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좀 더 남성적인 거에 그 집착을 하는 거, 그런 증세를 보인다는 거고, 그리고 막 그런 거죠. 마치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결국은 어머니와 아직도 유착이 돼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어떤 합일된 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건데, 그게 아직도 유착이 돼 있다고 보다 보니까 어머니가 남근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페니스를 가진 어머니라는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 클림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런 요소를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이제 클림트의 가장 유명한 그림인 유디트죠. 그러니까 유디트는 어떻게 보면은 파무 파탈의 전형으로 그 인식이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뭔가 이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적장을 죽인 뭐 애국자 뭐 같은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일단은 여성적인 특징들을 많이 배제를 했어요. 보면은 굉장히 그 턱도 각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의 머리가 있잖아요. 사람의 머리를 들고 있는 굉장히 좀 잔인한 모습에서도 도취를 느끼고 있고, 그리고 황금으로 치장이 돼 있고, 보면은 굉장히 그 몸도 밋밋하게 그려요. 일부러 마치 남성처럼 이렇게 그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굉장히 황금으로 치장이 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여성도 굉장히 그 남성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보면은 막 그 뭐 이렇게 여성적인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봐도 뭐 당연히 똑같은 특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락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어떤 클림트 그림의 특징은 팜무 바탈이나 굉장히 화려하나 중성화된 여성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클림트의 그림을 보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은 여기에 남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뭐 데어 코스죠. 그 독일어로 하면은 그 클림트 작품에서 남성들은 대부분 정면을 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외면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이제 여성의 굉장히 뭐라 해야지 밀려난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베토벤 프리즘이라고 굉장히 큰 작품인데 이게 혹시 뭐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옛날에 2009년인가에 한번 한가람 미술관에 전시를 했었어요. 굉장히 큰 작품인데 여기서도 한 95%는 여성이고 일부 남성이 나타나는데 남성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나와요. 등을 돌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똑같이 이제 베토벤 프리즘에 나타나는 그림인데 여기서도 뭐 다 여성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의 이미지는 굉장히 뭐라 그러지? 팜무파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네, 여기서도 여성들이 나오고 굉장히 여기서는 중성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좀 재밌는 그 그림인데 이것도 이제 베토벤 프리즘의 일부예요. 네. 이거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쭉 빠르게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 남성이 뭔가 그런 성기사 뭐 그런 건데 이 작품의 모델이 구스타프 말러입니다. 이 당시에 그 가장 잘 나가던 그 빈 오페라단의 지휘자였던 구스타프 말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클림트의 이런 모든 특징들이 굉장히 막 화려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 굉장히 에로틱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뭔가 그 분열된 그 욕망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락강적인 의미에서 작품을 읽게 되면 이런 어떤 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볼 작품은 이것도 굉장히 쉬운데 한스 홀바인이라는 사람의 대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대사들이라는 작품이 결국은 그 이 두 대사에 대한 그 두 대사의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제가 뭐 좀 조사를 하다가 뭐 잠깐 까먹었는데 이 대사들이 뭔가 평화협정 같은 걸 맺으려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다고 해요. 이 둘 다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평화협정에 실패한 대사들이고 이 둘 다 굉장히 그 뭔가 지금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평화협정에 실패를 하면서 뭔가 실패를 겪게 되는 뭔가 그런 어떤 상징이 되고 이 작품에서 이제 락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여기 해골이 있죠. 해골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왜곡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결국은 이 해골에서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인은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너네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네가 뭐 굉장히 막 그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너네는 타인의 욕망에 의해서 굉장히 분열된 존재다. 뭐 그런 사인과 함께 이제 그리고 너네의 어떤 영광도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인을 갖고 있는 동시에 결국은 그런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라는 것도 타인의 시선에 포착이 돼 있고 그 시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마치 이 사람들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뭔가 왜곡된 시선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그 계단 위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계단 위에서 올라와서 봤을 때에는 해골이 더 뭔가 그 정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외상이라는 게 어떤 결국은 이제 타자의 시선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이 어떤 본질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것도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일단 정리를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몇 가지 더 읽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벨라스케스의 그 라스 메니나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입니다. 그 이때가 이제 마르가리타 공주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이 조그만 그 여자인데 그 다 실존 인물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마르가리타라는 공주의 어떤 초상화를 그린 작품인데 굉장히 큰 작품이라고 해요. 이 작품을 읽어내는 거에 굉장히 많이 그 락강이 공을 들입니다.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그 왼쪽에 보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마르가리타 공주라는 사람이 뭔가 시선을 의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화가를 바라보고 있죠. 화가를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거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되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르가리타 공주라는 사람이 이 당시가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이거든요. 이 당시가 이제 펠리페 4세의 그 딸인데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영광이 거의 정점에 달하고 아직 쇠퇴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왕의 그 어떤 가장 사랑하는 딸도 결국은 뭐 타자의 시선에 포착돼 있다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어떤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그림을 바라보게 하는 그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이 공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이 공주를 욕망하는 과정과 같다. 그래서 이 공주라는 거는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실제, 오브제 끝띠아, 그러니까 소타자, 대상 소타자라는 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다른 사인들은 이 여기에 있는 흐릿하게 나타나는 게 왕이랑 왕비입니다. 네. 이 왕이랑 왕비인데 결국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고 화가가 이제 그림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이 거울에 비춰서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왕과 왕비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떤 마르가리타 공주와 이제 다른 주변 인물들을. 근데 또 재밌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왕과 왕비는 굉장히 흐릿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십자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그 벨라스케스 본인입니다. 왕과 왕비는 굉장히 흐릿하게 그려놓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그 뭔가 뚜렷하게 그렸죠. 이 저기 그림에서 가장 뭔가 키가 크고 가장 또렷하게 그려놨는데 이거는 뭐 화가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드러낸 거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그림 안에 자신의 어떤 욕망을 투영을 한 거죠. 마치 왕보다 자기가 그 우월한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여기다가 드러낸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그 벨라스케스 가슴에 있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뭔가 성 야고보 기사단이라고 스페인의 귀족들의 어떤 상징이었다고 하는데 이 벨라스케스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이 뭔가 어떤 귀족 자기를 받기 전인데 나중에 이 귀족 자기를 받고 나서 이 그림에 추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런 거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화가 자신과 여기에 나오는 그 왕이라는 거를 봤을 때 이 화가 자신은 귀족적이고 예술적이고 위대한 존재지만 왕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어떤 오이디푸스적인 어떤 경쟁 심리를 이 그림에 투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그 어떤 왕비의 그 경호원이었던 뭐 니에토 벨라스케스라는 또 벨라스케스가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그 사람도 그려놓기도 하고 이건 약간 좀 어려운 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락강이 좀 굉장히 좀 그림을 전유적으로 읽고 뭐 그 거기에 어떤 합의된 뭔가 하나의 어떤 교훈을 도출할 수는 없고 막 그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는데 이 심화의 주름을 가지고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어떤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굉장히 그 화가 자신의
욕망 그리고 화가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작을 해야지 할 수가 있지? 이게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락강이 좀 장난친 것 같기도 한데 화가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요. 잘 보이실라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 밖에서 관찰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위치로 들어갔다. 이거는 마치 이제 락강 철학에서 봤을 때 뭔가 주체가 최초의 어떤 위치에 있다가 자기 자리로 찾아가는 과정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화가라는 거는 그 주체 분열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상징계로 편입이 되고 나서 모든 걸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있는 실제를 놓고 그리고 이 실제라는 거를 깨우치고 나서의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기도 한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읽어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요 정도? 이게 되게 합일된 교훈을 도출할 수는 없는데 요 정도로 이렇게 어떤 락강의 어떤 그림을 보는 방식의 세 가지를 좀 같이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특징적인 건 뭐 그런 거죠. 락강의 어떤 굉장히 전유적인 특징들, 뭔가 그림을 읽어도 뭔가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사인들을 굉장히 캐치를 하려고 하고 락강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그림이라는 거에 봤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욕망 그리고 숨겨진 그런 의미들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 어떤 의미들이라는 거는 락강 철학에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공유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마이크를 끄고 숨죽이면서 듣고 있었어요. 지금 미선이 좀 회의실 혼자 있는 거죠? 네. 예, 오늘은 좀 경민님도 곽희님도 참석 못하셨고, 저는 클림트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러니까 클림트의 이 작품들을 이 락강의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구나 되게 놀라웠고요. 저는 클림트에 나오는 이 여성의 그림들이 남성적이라는 생각도 사실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화려하고, 그러니까 판머파탈까지는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남성적, 사실은 중성적이죠. 그러니까 중성적으로 그려내면서 오히려 어떤 시대적 어떤 미적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전적 아름다움으로 자리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신분석학적으로 따라가면 사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분열된 어떤 욕망의 형태로 전이되지 못한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되게 재밌는 요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용 들으면서 든 생각은 클린트라는 화가의 어떤 정신 상태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시대상을 보면 여전히 저는 여성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앞으로 더 가속화되겠지만 어떤 젠더적 어떤 충돌로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여성성과 여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여성성, 그리고 여성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판무파탈에 대한 또 계열이 있고, 또 요즘 뭐 걸크러쉬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있고, 확실히 좀 중성적인 여성에 대한 어떤 추구되는 욕망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대적인 유행, 트렌드, 흐름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얘기 나온 것처럼 어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요소들을 따라가면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여성성, 뭐 굳이 여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어떤 미적인 어떤 근원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라크까지 쭉 따라왔지만 어떤 그 타고난 영역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영역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부분이 억눌리고 어느 부분 쪽으로 또 치우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쳐서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린트 얘기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메멘토 모리라는 요소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옛날에 그 사진 이전의 그림의 시대, 화가의 시대에서 남겨진 그 대작들을 보면은 사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이제 화가들이 집어넣어 놓잖아요. 거기에 자기 얼굴을 그려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시대상들이 원래는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한 자리에 모인 것처럼 표현을 해서 뭐 메시지를 담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안에 해골 그림을 집어넣고 사실은 어떤 영광스러운 순간을 칭송하는 것 같지만 약간 좀 숨겨진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집어넣고 싶어하는 그 욕망도 정신분석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사실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내용들은 너무 평면적이거든요. 뭐 절대선, 절대악 이런 것들도 굉장히 평면적이고 흥미를 이제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악인인 것 같지만 또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또 반드시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층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신분석학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서 추적하다 보면은 또 발견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가 그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처럼 라칸이나 아니면 그 이후 시대에 발전한 그 내용을 따라가더라도 뭔가 인간의 어떤 생각과 행태를 해석할 수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도 이제 붙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좀 내용을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공주의 어떤 그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그 마리가리타 공주에 관련된 그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은 그 전에 화가가 굉장히 자기가 과시욕을 한껏 드러냈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뭔가 라칸의 시각으로 좀 더 해석한 내용들을 따라가 보니까 더 재밌는 요소를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그 과시욕이라든지 아니면 그 드러내고 싶은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는 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더 객관화시켜서 잘 파헤쳐 보는 것도 이번에 저희가 낙항을 다루면서 나눴던 얘기들에 또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말씀을 좀 하실 수 있나요? 호영님 어떠십니까? 말씀 못하시는 환경인가 보네요. 다들 귀만 열어둘 수 있는 환경인가 봅니다. 근데 결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전 사실은 라칸 철학을 처음 공부했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그런 거거든요. 과도하게 뭔가 집착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특히 이제 계속 생각이 났던 거는 히틀러였었는데 히틀러가 왜 이렇게 심하게 어떤 궁극주의적인 어떤 사고에 물들었을까?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짜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편집증적인 거죠. 그게 모든 사람한테 어떤 부분으로는 그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편집증적인 어떤 사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어떤 전 세계적으로 비극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정말 뭔가 진짜 자기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자기 욕망인가라는 어떤 궁금증과 함께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행동을 하지? 했을 때 원인이 뭔가 어딘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락강을 읽고 나서. 네, 저도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이 락강 3부작을 쭉 따라오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어느 방향을 잡고 그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다 붙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어긋나는 이성적 판단을 주체적으로 선뜻 내리는 것은 제 인생에 그렇게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나는 그럴까라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 2부에서 들었을 때만 이제 락항의 내용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면서 타인의 욕망을 내재화한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을 외면한 채 혹은 알아채지 못한 채 다른 주입된 욕망을 추구하다 보니 어떤 그 불충족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트라우마로 되게 쌓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는 표출될 수 있다. 그게 어떤 병의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2부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개개인이 어떤 욕망이라는 것을 대할 때 언어를 떠나서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가 타인의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가 나의 것인지 어떤 끊임없는 어떤 대립의 관계, 어떤 그 일종의 쇠뇌, 다른 타인의 욕망이 나에게 쇠뇌되어가는 과정. 언어를 습득하고 인간 객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결국 그리고 사회성을 위한 언어를 습득하는데 그로 인해 필수 불가결 틈입하는 그 타인의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쇠뇌당하느냐 아니면 최대한 지켜내느냐 이렇게 갈등 관계로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3부를 들으면서요. 어쩌면 타인의 욕망을 내재화하는 게 어떤 형태에서 보면은 욕망의 균형을 만드는 어떤 과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어느 관점에서 판단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먼저 사회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어를 습득시키고 타인의 욕망을 주입을 시키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사회 집단의 대상들이 어떤 유사성을 가진 어떤 정도성을 가진 어떤 욕망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밸런싱의 과정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밸런싱이 어떤 이유에서 깨진다면 그것은 이제 타인의 욕망을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의 욕망이 전이되어가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실패했거나 아니면 인생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만약 그 균형이 깨진다면 그것을 우리는 편집증이라고 부르고 그 편집증의 상태에서 또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떤 결과물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그러해진데 이 언어를 통한 타인의 욕망의 주입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나의 내면적 욕망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경쟁 관계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것이 어느 적절한 균형점을 이루도록 또 장려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데 또 그 균형을 쫓아가고 어떤 표준을 쫓아가다가 본인의 진정한 본질을 또 잃어버리게 되면 또 문제가 일으키는 그 양쪽 극단 모두를 다 3부에서는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최근에 저 약간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는 건데, 음,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전통성과,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후계자로서 교육을 가장 잘 받았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뭔가 아우구스투스의 적통을 물려받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황제가 될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완벽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완벽하게 바이링구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음,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계속해서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여유가 없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좀 그런 거잖아요. 뭔가 사람이 단단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게 네, 뭔가 뭐 특히 이제 어렸을 때는 되게 불가항력적으로 뭐 부모의 어떤 욕망을 많이 투사를 하게 되잖아요. 뭐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뭐 변호사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게 자신의 욕망인가? 뭐 이제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 의구심인데,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뭐 슈퍼스타가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미디어에서 주입하는 욕망도 이것도 어떤 자신의 건가라는 거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어떤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저는 진짜 지금도 매번 느끼는 거는 지금 뭐 30대 중반이지만 정말 매해 매해가 제 흑역사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년 전까지 어떤 저의 판단력을 돌이켜 봤을 때도 난 너무 좁게 세상을 보고 있었고 나 자신의 이해를 못했었다. 그래서 굉장히 모자란 행동을 많이 했었고 굉장히 부끄럽다. 이런 행동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동일성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냐?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왜 지금 와서는 또 말이 바뀌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죄악시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나도 바뀌고 타임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네로 같이 굉장히 잘 세공된 인간은 그런 과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뭔가 담금질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뭐라 해야지? 잘 만져진 껍데기를 가졌으나 안에는 비어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참 뭔가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강조하는 인간 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틀리지 않는 걸 너무 중요시하잖아요. 저는 진짜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틀려도 되는구나. 그리고 좀 잘못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수능이라든가 뭐 그런 과정에서는 내가 최선의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뭔가 결과로 보여주고 어떤 피드백이라는 게 사실 별로 필요가 없었는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경험 부족하면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하는 거였는데 처음엔 모르니까 그게 사실 되게 막 처음에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좀 더 이런 자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틀리면 안 되는 인생을 살잖아요. 뭔가 그렇죠. 20대 중반까지도 굉장히 부모의 어떤 그 터울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네로 황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는가 그런 의구점이 많이 있어요. 요새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뭐 신입사원들도 네네. 있고 그리고 어떤 청년 문제라는 것도 사실은 청년 문제라는 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의 청년들이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자아라는 게 굉장히 세공된 껍데기로 만들어 가고 있고 그거를 굉장히 너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 굉장히 동의하는 바고, 왜, 제가 동의하는 바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례로 가기 전에 또 제 개인의 또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저희 아내랑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나는
내 방식대로 남과 다르게 내 소신껏 인생 결정을 하고 살아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전형적인 모험생의 삶,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삶을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온 과정과 또 제가 살아온 과정, 우리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교과서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과서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이상적이라는 표현에 떠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게 살고 있는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과정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어, 이미 주어진 선택지 내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런 이상적인 선택지 내에서만 선택을 했던 그걸 벗어나는 선택지는 고려조차 해보지 않았던 어떤 그런 시간을 보내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저는 그 민선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그 사회생활의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교육의 과정은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있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딱 고정되어 있고 그 정답을 내가 습득하느냐 그리고 그 습득과 내재화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습득한 자가 높은 평가를 받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뭐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시험과 시험을 거쳐서 쭉 인생을 살아온 흐름일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오면 순간부터 이제는 진리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거대한 세상은 그게 진리인 것처럼 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굉장히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더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진리일 텐데 그것으로 가는 과정이나 모든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 과거에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틀려도 된다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냐도 사실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모습으로 저도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보면은 야 이건 길이 없다. 길이 어딘지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길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길은 없는데 그냥 내가 지금부터 걸어가는 게 길이야.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가장 효율적인 길이었는지 옳은 길이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되돌아볼 때만 알 수 있는 거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생각을 발전시켜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은 그렇게 그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인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을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걷는 인생을 저는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를 이상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 인생 돌아보면은 사실은 딱 예비되어 있는 길만 검증된 길만 걸었구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그 정해진 길만 가야 되는 걸로 강요받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강요가 뭐 그 무서운 아버지 아니면 막 체벌을 하는 선생님 뭐 이런 게 아니고 훨씬 더 본질적으로 너는 이제 이 사회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너는 굴러 떨어질지도 몰라. 90%, 99%가 그렇게 떨어져. 너는 이제 까딱하면 거기 떨어지는 거야. 근데 겨우 붙잡고 살려면은 어떻게든 이 안에 넌 들러붙어야 돼. 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한 무서운 협박? 그런 쪽 공포로 저는 그 정해진 길로만 가게끔 끌고 가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의 과정을 끝도 없이 늘려가잖아요. 10대를 넘어서 20대, 20대 넘어서 30대 계속 끌려가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그 어떤 성공의 길에서 다 낙오자로, 그러니까 누가 됐든 거의 대부분은 다 이제 자신을 실패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실패자로 인식하게 되는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일이지만, 제가 그것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이 갖는 지나친 자기 확신도 전 되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를 걸러내기 위한 하나의 그 결과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인데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를 가지고서 그 어떤 자기 확신과 자기 과잉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히틀러나 저런 네로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을 어느 정도 합격한 사람이 마치 세상에서 제일 이제 자신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뭐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이슈들을 봐도 그 반복되는 현상들을 봐도 A라는 영역에서 자기가 조금 잘 나갔다고 뭐 B, C, D 할 거 없이 세상 모든 것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회 갈등의 좀 단초가 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세상은 가면 급속도로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 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그 인간의 어떤 그 육성시키고 키워나가는 어떤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효성이 끝나가고 있는 어떤 임시적 그 확신성 그쪽으로만 계속 우겨 넣는 듯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가야 돼라고 했을 때 아무도 선뜻 첫 발을 내디지 못하는 이게 어떤 개척 정신의 결여라든지 아니면 왜 흔히들 얘기하는 뭐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세대에 비해서 지금의 세대가 배는 부르고 더 좋은 교육은 받았지만 뭔가 근성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뭔가 그런 쪽으로 또 연결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들었었는데 뭐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서울대 로스쿨을 가려면은 나이까지 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의 다 A급이어야 하고 뭐 당연히 뭐 저기 뭐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나이도 어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로스쿨을 가기까지 굉장히 거기에 충실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로스쿨이라는 목적 하나에 맞춰서. 근데 로스쿨 졸업하면은 뭐 특히 남자인 경우에는 한 거의 30살이잖아요. 30살까지 뭔가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서 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어떻게 살펴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과연 어떻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진짜 한 번도 실패하지 못해본 사람,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온 사람, 한 번도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사람들,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사실 혐오한다기보다는 뭔가 사실 존경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회의 어떤 주어진 프레임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거에 그냥 일조하는 굉장히 그 뭔가 인간으로서의 쓸모는 별로 없는 굉장히 기능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점점 뭔가 더 강요하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좀 그런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꾸 이 이슈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뭐 시험 한 방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아니게 하기 위해서 거의 인생 전체를 놓고 채점을 하는데 그 채점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세공된 인간만을 바라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어떤 엘리트 육성 방법이 사회 전체의 어떤 역동성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이 제대로 된 어떤 뭐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리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뭐 저는 뭐 이런 게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사회가 역동성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리하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것도 저는 좀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점점 뭔가 가족에 유착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족의 어떤 구성원으로 살려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어떤 거세를 당하면서 욕망의 거세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억눌러진 욕망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분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뭐 긍정적인 방식일 수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어떤 그 억눌러진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저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나, 뭐 이런 좀 뭐 비판 의식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 전반적인 흐름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질서, 어떤 어떤 안정적 보수적 어떤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직업군은 있고 또 그 역할을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회가 너무나 그런 쪽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또 어떤 가치의 어, 어떤 그 가치를 배분함에 있어서 그런 쪽에 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자꾸 부여하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게 저는 가장 좀 걱정스러운 생각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선님이 진행해 주신 그 낙항 철학을 따르면, 그러니까 인간은 어쨌든 타자의 욕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타자의 욕망이 들어오는 게 인간이 경계심이 낮아서가 아니라, 또 약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라면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타자의 욕망이 들어온다. 그 타자의 욕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건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주입하는 일종의 교육의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문화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그렇게 한 인간의 결정짓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것, 약한 철학에 따르면 그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세심하게, 그리고 훨씬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은 어떤 하는 시대의 가치관들, 따르는 어떤 그 절대적 그 신념들, 이런 것들일 텐데, 좀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시대착오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그냥 안정적인 그 어떤 이익 배분의 측면에서만 너무 흘러가고 있다는 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인간의 그 정신 안에, 그러니까 뇌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세계, 그것은 한 인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좌우하는 것일 텐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저는 방치하고 버려질 내용은 아니지 않는가. 그 교육이라는 것까지도 어떤 그 시장의 논리에 그냥 맡겨놓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없는 곳에 내던져졌을 때 이제 길을 찾아서 가야 하는데, 아, 이런 것들을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종의 그때부터 이제 개척과 탐험의 상황이 놓인 것이죠. 이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내가 만약에 훈련되었다면 훨씬 더 잘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런 개척과 탐험의 상황에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 앞선 세대, 내가 믿고 내가 팔로워가 될 수 있었던 어떤 리더들을 내가 많이 만났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내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놓여서 떠올려 보면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유난히 보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시대상이 그러할 텐데, 내 이후에 이제 그 다가오는 세대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살았던 시대가 훨씬 더 낭만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는, 좀 실패를 하거나 조금 다른 행동을 해도 자기 인생 살아가는 큰 문제 없게끔 이렇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진 세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좀 겁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어쨌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사님 말씀하신 그 낙항 철학이 굉장히 제 생각을 많이 흔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 맞는데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 인간 사회를 또 유지시켜주는 균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제 적절히 엑셀과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우리가 목표점으로 나아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참 특히 이제 락강이 어떤 하나의 어떤 조류라고 할 수 있는 구조주의 철학이
결국은 계속 뭔가 자기의 욕망을 의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렇긴 한데 착하게 살자. 예를 들면 되게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명제가 어떤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누군가 주입한 건 아닌가? 그 착한 거라는 건 뭐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뭔가 68 혁명쯤 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한 가지 문제의식은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뭐 라깡의 철학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동의를 해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뭐 선하게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그냥 저의 어떤 욕망과 어떤 전체적인 균형을 봤을 때 좀 더 옳은 거는 선택하는 거고 거기서 뭐 나타나는 어떤 약간의 악은 감수하고 가는 거고 그거를 단지 인식하고 하는 게 뭐 최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어떤 의심이 좀 더 약간 극대화되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아노미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 질서를 과연 따라야 되나? 내가 이런 국가에 대한 어떤 의무라는 것도 무조건 필요한 건가?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한번 완전 뒤집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막 그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뭐 이제 뭐 그건 이제 극단화 됐을 때고 락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은 그런 거죠. 모든 걸 의심해보게 되는 거.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진짜 뭐 결국은 그것도 분열되어 있겠지만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좀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럼 일단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네네.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다음에는 약간 다음 거를 거, 예. 라칸은 어쨌든 이렇게 3부작으로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민서님 준비하신 딱 흐름에 맞춰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 라칸 철학은 워낙 다른 이야기를 다룰 때 이제 그 베이스가 될 또 내용으로 이제 계속 활용될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잘 간직해서 가지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제 할 거는 지금 저희 이렇게 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저랑 미선님밖에 지금 없는 상태니까 네. 카톡으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요? 예. 뭐 네. 다음 걸로 제가 한다고 하면은 저도 좀 생각하는 게 있긴 한데 뭐 호영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 곽희님이라든지 다 한번 네. 생각하신 준비하신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좀 라칸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오늘 언어 철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그 무의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언어가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왜 인간의 그 뛰어난 그 짐승들과 이제 격을 달리하는 능력이라고만 이제 생각하지만, 이 언어라는 게 무서운 동전의 양면을 가졌구나.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내 사고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영화 컨택트와 같은 게 SF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 이제 얘기 나올 때 좀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 왜 지금은 굉장히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가는 흐름도 있지만 또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벤처 같은 것도 장려하는 또 그런 흐름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대표의 성공의 케이스, 물론 이것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애플 같은 경우를 보면, 애플은 사실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보면 자기 욕망을 실현한 사람이거든요. 타자의 욕망은 따르지 않고. 전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했는데, 근데 애플의 성공 사례를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를 해서 그 욕망을 타자의 욕망화 시키면 성공이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애플을 욕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또 이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즈니스 또 자본주의에서 보면은 심지어 이제 한류도 케이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선 자기의 욕망을 최대한 추구를 하는데
마지막 결론은 그것이 존재 증명이 돼서 타자의 욕망화 되는 것까지 들어가야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 존재를 높게 평가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마저도 너무 좀 시장 논리적인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욕망을 추구하고 나만 만족하는 걸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은 너무 이상적인가? 근데 그것이 그 외부에서 보면은 사실 실패가 허용되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리고 방황할 수 있는 또 인생인 것이고 그렇게 꼭 목적 없이 어떤 결과 없이 그 자기 인생을 사색하면서 내 내면의 어떤 충족감을 추구해 나가는 걸로 뭔가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건 어려운 일일까? 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이 훌륭한 감사합니다. 내용을 전 인류에 널리 퍼뜨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됐죠, 저희가 지금. 네네. 이제 딱 1시간 됐네요. 40분, 45분씩. 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같이 말씀 나누실 수 없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고, 예. 네. 다음엔 다 같이 좀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주제는 네. 카톡방에서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네네. 미선님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두 번째 뒷투자가 너무 부담 가지시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저거 짧게 해가지고 그냥 오려 붙이기 한 건데 참 민망하네요. 이런 걸 가지고 했다는 거 자체가. 아니, 이런 시도도 너무 재밌고 좋고 저도 다음에 한번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